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공권이 성립하려면 이른바 공권의 성립의 3요소라고 해서 강행법규성이죠. 강행법규성이 있어야 되고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구권능 부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강행법규성에 관한 얘기예요. 강행법규성. 그러니까 행정청이 의무로 되어 있어야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어야지, 그죠? 행정청의 상대방이,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강행법규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즉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행정작용의 발동이 재량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나한테 뭘 해달라라고, 반드시 해달라라고 어떤 만족적 결과, 실질적인 만족적 결과를 요구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그래 나한테 어떤 실질적인 만족은 주지 않더라도 네가 행정청이잖아요. 국가잖아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을 행사해달라 라는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설령 강행법규성,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라는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권리로서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만약에 그 관념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만족을 실질적으로 나를 만족시켜달라라고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권리가 아니고 단지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라는 정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형식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 자체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거냐? 독자적인 의미가. 뭐 굳이 이런 권리를 특별히 행정법에서 깊이 탐구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컨대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 어떤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검사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청이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단 말입니다.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 검사가 되게, 그러니까 그 재량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부당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 지원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냐는 거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상식적으로. 있으면은 이제 만약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검사 임용 처분을 해달라고 내가 법무부 장관한테 요구는 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한테 당신 말이야, 당신이 제대로 나를 평가해서, 그죠? 지원자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이 검사를 임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나한테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하자 재량 청구권의 침해를
침해를 가지고 법률상 이익을 도출하고, 그죠? 예. 그걸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가기 위해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을 독자적인 의미가 관념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긍정설이 되는 거예요. 긍정설이 되는 거고요. 아니 무슨 소리냐? 결국은 그런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저기 헌법상의 공무단임권이 있잖아요. 공무단임권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위법한 거부 처분으로 나의 공무단임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기본권으로서의 공무단임권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실체적인 권리,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이 없더라도, 그런 관념을 상상하지 않더라도 실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나 소송도 할 수 있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뭐 필요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부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설은 뭐냐면은 이 재량권의 행사가요. 재량권의 행사가 결정재량이라는 게 있고 선택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재량은 할까 말까 이런 거를 결정재량이라고 하고요. 선택재량은 만약에 한다면 1번을 선택할까, 2번을 선택할까, 3번을 선택할까, 4번을 선택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재량 없이 어떤 하나의 선택만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 뭐를 실질적으로 만족시켜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그 형식적 권리라서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이분설이에요. 판례는 어떠냐? 판례가 뭐 가타부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한 거는 없어요. 근데 아까 검사 임용 신청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거 얘기라서 약간 옛날 얘기라서 재밌어요. 자, 이게 몇 년도 18기네요, 이분이. 17기 사법시험에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네요. 27회. 사법시험이 그 1회부터 10회까지는 서울대학교 안에요. 사법대학원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안에 사법대학원을 만들었어요. 사법대학원은 뭐냐? 로스쿨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금 로스쿨하고 똑같아요. 근데 로스쿨인데 전국에 딱 하나만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에. 그래서 그 사법대학원의 입학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 석사학위도 주고 변호사 자격도 주고 이런 체제였어요. 1회부터 10회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11회부터는 그러니까 11회가 사법연수원 1기가 된 거예요. 사법시험 32회면은 연수원 몇 개예요? 22기죠. 그게 저거든요. 근데 10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회부터 10회까지는 사법대학원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로스쿨인데 국립로스쿨 딱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대가 된 거예요. 이런 건데, 그 전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고등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68년인가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8년인가 9년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고등고시에 그 뭐가 있었냐면은 행정과가 있었고요. 사법과가 있었고요. 외무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고시 행정과가 현행 행정고시가 된 거고요. 고등고시 사법과가 이제 사법시험이 된 거고, 고등고시 외무과가
외무고시가 된 거였어요. 이렇게 나눠져요. 네. 그래서 사법연수원 이분이 지금 몇 기래요? 저 사법시험 몇 회래요? 27회죠? 이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가르칠 일은 아닌데. 사법시험 27회인데요. 보통은 연수원 몇 기가 되죠? 17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8기가 된 거예요. 뭐 아마 몸이 아팠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를 뭐 졸업한다고 이렇게 입소 연기란 거죠. 그래서 18기가 됐는데 당시에 판사하고 검사 임용을 저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사법시험 성적 50%, 연수원 성적 50%예요. 근데 사법시험이 항상 균일하게 점수 분포가 나오지 않는 거죠.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8회 사법시험 학교에서 18기로 들어갔을 때 이 28회는 시험이 매우 쉬웠다. 근데 27회 때는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사법시험 연수원 성적 50% 반영이다. 그러면은 28회에 정상적으로 18기로 들어간 사람이 검사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맞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등수로는 앞서는데 27회 사법시험도 잘 봤는데 시험이 어려워서 점수 분포가 안 좋아서 내가 점수를 못 받은 거다는 거죠. 불합리하죠. 불합리하긴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참 뒤에는 저 때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그 한참 뒤에는 이제 뭐 표준 점수도 하고 뭐 등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조정이 돼요. 문제가 없어졌는데 이 양반 때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억울해서 사법시험 이제 검사 신청을 했는데 밀려나서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법률의 규정에 재량 규정으로 돼 있겠죠. 그죠? 재량 규정으로 돼 있고 이 임용 신청권이 법률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재량 규정으로 돼 있고 임용 신청권이라는 신청권이 법령에 예컨대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건축법 보면은 건축허가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검사가 된다. 근데 검찰청법에 검사 임용 신청에 관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네? 당연한 건데 그냥 안 돼, 당연하니까 안 써놨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우리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이 많이 없다고 치자고요. 공권이 성립하려면 강연복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분은 권리 침해가 아닌 거잖아요. 뭐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거는 분명한데 그것만으로는 권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침해돼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 구조로 이어가면은 이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 청구권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봐라. 이런 경우가 바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독자성을 인정해야 할 이유인 거다. 판례도 이걸 인정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법률상의 어떤 신청권, 아까 건축허가 신청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거부처분 할 때. 이런 신청권이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해서 이 사람한테 권리를 그것이 처분이다. 임용 거부 처분이 처분이다라는 것을 확정해 준 것일 뿐 무하자 재량 청구권하고는 관계없다. 이거는 공무단임권의 침해를 이유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거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독자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면요. 이게 1960년대 이전에는 말이에요. 이른바 그 행정이 그 질서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찰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권 중심으로 위법한 처분에 대한 방어죠. 방어권 중심으로 이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는 처분이 주된 처분이었고, 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방어가 소송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구조였는데 이게 1960년대 이후 전후가 되면은요, 이 급부 행정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급부 행정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죠.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런 욕구가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사회보장을 할지 말지, 어떤 사람에게 사회 서비스를 해줄지 말지, 이거는 다 재량행위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재량행위로 돼 있으니까 이제는 이 신청형 처분, 그죠? 수요자가 행정청한테 신청을 하고 행정청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신청에 대한 결정.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 내가 우리 집에 내 땅에 집을 짓겠다라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이거는 요건만 갖춰주면 반드시 건축허가가 나와야 되죠. 기속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형 처분이지만. 그러나 사회보장 행정은 그렇지 않아요. 이른바 사회권적 기본권에 기반한 권리들은 그렇잖아요. 헌법적으로도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헌법적으로도 설명이 되죠. 예. 행정법적으로도 보통 재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뭐 사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응한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대응한 권리가 바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다. 즉, 이 1960년대 이후 행정이 질서 행정에서 급부 행정으로 발전하면서 권리의 양태에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이 생기고 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기반해서 원고적 격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 침해자가 원고적 격을 갖는 거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생긴 거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관념 자체는 뭐 다 인정하는 거니까 독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은 다 인정하니까 성립 요건은 일단 강연 법규성은 탈락되는 거죠. 그죠? 그냥 어떤 법적인 의무만 존재하면 되는 거죠. 재량행위든 기속행위든 간에요. 그다음에 사회법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적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해 달라. 그래서 적정한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후 행정작용을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관념이 또 있어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뭐냐면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서 행정의 경우에는 행정의 원초적인 모습은 이 경찰 작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행정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직권형으로, 그죠? 알아서 행정작용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급부행정이 발달하면서 이 행정한테 행정작용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직권형 처분이 아니고요. 이제 신청형 처분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에게 요구하는 거죠. 나한테 행정작용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제3자에게 행정작용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행정개입 청구권. 나한테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하면은 행정행위 발령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하면은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행정개입 청구권은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공권의 행사 자체가 행정개입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강행법규성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행정법규가 재량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실제 사례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를 간이 많이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성균관대학교 뒷산에 보면은 와룡공원이 있어요. 그죠? 와룡공원으로 해가지고 서울 성곽길로 해가지고 저쪽 청와대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길 있죠. 거기에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신조 누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김신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북한에서 1970년대 70년인가? 네. 그때는 말이에요. 무장 간첩도 이른바 공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진짜 무서운 세상이었죠.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쳐들어오는 적도 있어요. 몰래. 반대도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어가지고 남한도 북한으로 넘어가서 막 전투 벌이고 막 그런 그때는 지금은 태평성대입니다. 그래도 ICBM인가 뭔가 발사하긴 했지만은 그때에 비해서는 긴장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김신조라는 사람이 그 무장공비 분대장인가 소대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내려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서울 성곽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이제 다 이제 사살하거나 체포하거나 이렇게 됐고 그 김신조 씨가 전향을 해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비행기 타고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서울 성곽까지 청와대까지 와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을 습격해야 되잖아요. 했을 때, 자, 경찰권의 발동은 재량행위죠.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재량행위죠. 재량행위인데 그 마을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무장공비가 내려왔으니까 나 좀 보호해달라고 했더니 경찰이 이거 재량행위인데 생각해보니까 나 발동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재량행위이긴 하지만 재량권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 0으로 수축된 거잖아요. 이런 거가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라고 합니다. 재량권의 0으로 수축. 그러면은 재량 규정으로 돼 있지만 즉 강행법규성이 없는 조항이지만 마치 강행법규처럼 되는 거죠. 즉 재량행위가 기속행위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행정개입 청구권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기속행위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강행법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처럼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의미가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은 강행법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행법규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죠? 사실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제 본류적인 이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거는 이상하게도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구별하지 않고 행정권에게 행정작용의 발동을 요구하면은 다 행정 개입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서 논의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강행법규성을 갖고 있고 사익보수성을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개입 청구를 발동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권의 문제잖아요. 일반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강행법규성이 없는데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역시나 뭐 독자적인 권리성을 인정하냐 마냐 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은 마치 공권화되기 때문에 기속행위화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성립 요건은 개입 의무의 발생이죠. 그러니까 재량행위이지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돼서 개입 의무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익보수성은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행정청에 그러면 이제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하고 다르게 나한테 실질적인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근데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다, 행정개입을 요구했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은 행정심판에는 의무행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2학기 때 다 배울 겁니다. 행정소송으로는 지금 의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부작위를 하게 됐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배상도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아까 그 김신조 사건에서는 국가배상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가배상이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 다음에 공의무가 있겠죠? 공권에 대응하는 공의무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문제예요. 일단 행정주체 상호 간에 승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행정객체인 사인 상호 간에 승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행정주체 간의 승계 문제는 이거는 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행정권한 법정주의라고 해서 이 지금 여가부 폐지 문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여가부의 권한이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부를 폐지하려면은 그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행정권한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권한이 법률로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행정주체 사이의 그 권리나 권한의 승계 문제는 법률로 규정돼야 되는 거죠. 애초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걸 바꿔야 되니까, 그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거나 분합되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공공단체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문이 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사는 이제 사인 사이의 승계잖아요. 자, 행정절차법 10조에는 지위승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합병이 있으면은 당사자 사이에 그 지위가 승계된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근데 다만 행정청에게 그 승계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대략 이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면 되는데, 행정절차법이 지위승계에 관해서 모든 걸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상속이나 합병 이것만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자, 개별법에서는요. 개별법에서 이 권리 의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아예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게 한다. 행정처로부터. 이렇게 특별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행정절차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개별법의 규정도 없다. 이런 경우가 문제이잖아요. 이런 때의 기준은 그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되는 권리, 승계되어야 할 권리 또는 의무가 일신 전속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다.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운전면허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운전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공권이 있겠죠? 여러분들 되게 슬퍼하시겠지만 제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저의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아들한테 이전되지 않겠죠. 왜요? 운전할 수 있는 권리는 일신 전속적이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의 운전면허증 플라스틱은 상속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플라스틱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운전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요.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았어요. 그죠? 채석장 알죠?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위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토속 채취를 해서 이렇게 토속 채취를 했어요. 근데 이제 토속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붓도 넣어서 나무도 심고, 그죠?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산사태 나겠죠? 그래서 이 원상 회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토속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행정청이 원상 복구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요때 문제죠. 그럼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 채취, 그러니까 채석 채취 허가를 채석 채취권을 승계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승계받은 사람이 복구 의무도 승계를 받아서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행정청이 원상 회복 명령을 누군가에게, 의무자에게,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른 의무자, 뭐 상속인이면 상속인, 아니면은 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에게 다시 복구 명령을 해서 복구 의무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냐는 문제죠. 그렇죠? 만약에 지위승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원상 회복 명령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구 의무가 승계가 될 테니까. 만약에 지위승계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의무자에게 행정청이 복구 명령을 다시 해야 되겠죠.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일신 전속적인 거냐 아니냐. 그러면 이런 복구는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거죠. A가 하든 B가 하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심 전속적인 게 아닌 거죠. 판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자, 근데 약간 특수한 문제예요. 68페이지 한번 볼까요? 68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이 문제하고 다른 문제예요. 약간 헷갈려요. 자, 어떤 이발소가 있어요. 옛날에 이발소가, 그죠? 이발소하고 미장원이 있는 거잖아요.
구식 표현에 의하면 지금 다 뭐 헤어샵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뭐 이발소하고 미장원이 있었습니다. 양자의 경쟁이죠. 결국은 미장원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발소라는 업종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발소가 이제 막판에 가서 아직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지긋하신 분은 아직도 이발소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발소에서 이렇게 안면면도를 전면 안면면도를 해줘요. 그 받아보면 좋습니다. 얼굴이 이게 잔털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뽀해지거든요. 뽀샵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아직도 어르신들은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남아있는 몇몇 이발소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발소하고 미장원의 경쟁이 치열할 때 결국은 미장원이 승리했는데, 그죠? 이발소가 이제 경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경쟁 도구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그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퇴발소가 돼요. 이발소가 퇴발소로. 퇴발소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예컨대 성북구청장이에요. A 이발소인데요. A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발소인데 성북구청장이 이제 단속을 나가는 거죠. 성북구청장이 자기가 직접 나가지는 않겠죠. 자기 이제 직원들, 부하들이 나갔겠죠. 뭐 예컨대 뭐 위생관 직원들, 위생경찰이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 성북 급습을 했더니만 이제 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오죠. 뭐 잘못한 흔적들이 위법행위를 하는 흔적이 나옵니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북구청장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발소 A라는 사람에게 제재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이번 학기 말미쯤에. 행정 절차가요. 이제 예컨대 영업정지 2개월이나 뭐 아니면은 영업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해요. 행정청이. 아무리 성북구청장이고 이 A가 제재 사유를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죠? 제재를 받을 사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청문도 해야 되고, 그죠? 의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두 달 후딱 가요,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이 A, 여러분들이 A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A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처분을 달게 받아야지 하고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얼른 팔아야지 B에게 팔아야지. 근데 이 B는 뭐 자기 친구겠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합리적인 A라면 B에게 팔겠죠? 안 그래? 그러면은 성북구청장이 이 A한테 영업 취소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 이발소는 B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명목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근데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겠지. 있으면 좋은데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뭐 공의무의 승계를 생각해 보면, 그죠? 공의무의 승계를 생각해 보면 이발소를 운영하는 거는 뭐 A가 운영하든 B가 운영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신전속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A가 잘못했지만 B에게 제재 처분을 가해도 된다. 라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은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안 그러면은 이건 제재의 실효성이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법학 공부한 지 꽤 됐잖아요. 뭐 잘못된 것 같죠?
뭐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이게 의무의 승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잖아요. 뭐하고 유사한 상황이에요? 죄형법 정지.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제재를 받냐고. A가 저지른 잘못이잖아요. 그죠? A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A의 제재 사유를 A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발소를 B한테 영업양도를 했다고 해서 이 제재 사유가 이전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A의 규칙사인 것 뿐인 거잖아요. 인적 사정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제재 문제가 아니고요. 이 A가 이 이발소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위법한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애초부터 영업 허가 자체가 잘못됐어요. 애초부터 행정청이 그 위법한 하자 있는 영업 허가를 내줬어요. 내줬는데 이 A가 영업양도를 B한테 했어요. 그러면 하자 있는 영업이 B한테 이전됐잖아요. 맞죠? 요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이거는 하자 있는 지위의 승계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이 문제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데 A가 나중에 자기 잘못을 저질러서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애초부터 하자 있는 A의 잘못 여부하고 관계없이 하자 있는 영업 허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넘겨주면 하자는 계속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자, 이 공장이에요. 만약 공장이라고 치자고요. 주요 기계가 있어요. 부속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 기계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에서 이 A에게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거예요. 내릴 건데 이 A가 그 사이에 B한테 넘겼어요. 그러면은 B한테 넘어가더라도 조업중지 사유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판례의 문제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A의 규칙사유, A의 인적인 책임의 이전 문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이발소 사례는 실제 판례예요. 네. 그러니까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마치 그 공의무의 승계 문제처럼 일신전속적이냐 아니냐 여부를 따져서 뭐 일신전속적이 아니니까 제재 사유의 승계가 가능하다. 혹은 제재를 받고 그 제재의 효과의 승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 사유 승계 문제는 아직은 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설령 제재를 받고 그 제재의 효과의 승계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그거를 판례처럼 해결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타당성이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지죠. 누구나 다 제재를 받는 걸 기다리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처럼 해야지 제재의 실효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법이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69페이지 주 41번을 보세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영업자에게 행한 제재적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행정 제재적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적 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이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수하거나 합병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면은 이제 제재 사유나 제재 효과의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그러면 해결이냐? 제재 사유만 승계된 경우, 그러니까 제재 효과의 승계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제재 사유만 승계되는 경우, 아직 제재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요. 영업정지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진행 중인 경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또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지만 제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지 않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공백 상태죠. 입법적 공백 상태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판례식의 해결과 그렇지 않은 법치국가에 충실한 해결 사이에 충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공중위생법 사건이 있고요. 이거하고 유사한 게 이제 석유 판매업자,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 판매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게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요.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입니다. 자, 행정상 법률관계는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예, 행정작용법 관계하고 행정조직법 관계가 있다. 주로 행정은요, 그죠? 행정법의 탐구 대상은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의 관심 대상은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 관계가 반드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행정 주체가 있고, 그죠? 행정 객체가 있단 말입니다. 관계가 있겠죠. 관계가 공권과 공의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권과 공의무 관계를 행정상의 법률 관계라고 했잖아요. 맞죠? 기억나죠? 자,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의 이 행정상의 법률 관계, 이게 우리의 주된 탐구 대상이 있잖아요.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게 어떠한 행정작용을 했을 때 어떠한 법률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때에 위법하게 되고 이런 게 관심 대상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행정주체는 대표적인 행정주체가 뭐라고 그랬죠? 국가잖아요. 근데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컨대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하고 서울특별시 사이에도 법률 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가 내부에 행정기관들이 있잖아요.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법인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뭐 행정안전부 장관하고요. 국방부 장관. 사람이 아니지만, 그죠? 기관에 불과하지만 양자 사이에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자,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고 권리 능력자여야 되는 거죠.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하고 이 행정자치부 장관 사이의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죠. 아니지만, 즉 행정상 법률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법에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모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70페이지 도표에 행정작용법 관계는 행정주체하고 행정객체 사이의 행정작용에 관한 관계라고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행정조직법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 행정주체 상호간, 법인격을 가진 국가하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면은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라고 그러고요. 법률 관계는 아니지만
권리무 관계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사이의 관계와 같은 이런 거를 행정조직 내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일단 3개가 생긴 거예요. 행정작용법 관계가 있고요. 행정조직법 관계 중에 행정조직 내부 관계,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이렇게 일단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작용법 관계도요. 그죠? 국가가 공법적으로 행정객체에게 행정작용을 행하는 게 우리 행정법에서는 다반사죠. 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행정 주체도 볼펜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거를 국고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의 사법상 활동이죠. 사법적 활동. 그런 국고관계, 즉 사법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법관계도 다시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정객체에게 명령 강제하는 관계가 있고요. 명령 강제하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국가가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와 사이에 대등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예컨대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서울특별시 상수도 관리본부인가요? 거기에서 수돗물을 공급한다든지 이거는 대등한 관계잖아요. 자, 국가의 사법적 활동, 즉 국고관계 중에서 보조적 작용, 이른바 조달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에게 컴퓨터를 사준다, 또는 도급계약을 해서 광고공사를 준다, 뭐 이런 것들이 보조적 작용이라고 하고요. 영리적 활동은 국가가 주식 투자도 하고 광산도 개발하고 홍삼도 판매하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 형식에 의한 행정과제의 직접적 수행 작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 전화 있잖아요. 전화가 원래는 국가의 지금은 정보통신부인가요? 아니 뭐 무슨 부죠? 지식산업부인가? 하여간 그런 장관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최신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최신부 장관. 최신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최신부 산하에 전화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국에 신청을 하면 개인이 전화국에 전화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전화 회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신청을 하면은 그 전화국에서 전화를 개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전화를 공급하죠. 그러면은 행정작용법 관계 중에 공법 관계 중에 관리 관계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 이후에 한국통신공사라는 게 생겨요. 전화국이 이제 공사화돼서 공기업화돼서 한국통신공사가 돼서 전화를 팝니다. 사법적으로 팔죠. 여러분들 한국전력공사가 공사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전기 공급을 받죠. 사법적으로 받는 거죠. 네? 네. 마찬가지로 한국통신공사라는 공사가 사법적으로 이 전화를 파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원래 관리작용이었는데, 맞죠? 관리관계였는데 행정작용법 관계 중에서 국고관계 중에서 사법 형식에 의한 행정과제의 직접적 수행활동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통신공사가 KT가 됐죠. KT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핸드폰도 팔고, 뭐 핸드폰을 파는 게 아니지? 회선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사용하게 하고 이런 것이 된 거죠. 그럼 한국통신공사는 KT는 이제 공기업도 아니죠. 완전 사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민영화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개념들이 이제 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자, 먼저 권력관계에서부터 보면요. 행정작용법 관계 중에 공법관계 중에 권력관계죠. 자, 권력관계를 계약을 체결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입영해 라고 계약 맺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입영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잖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몇 월 며칠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민법은 계약이고요. 행정법은 단독행위라고 제가 설명해드린 적 있잖아요. 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를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그 단독행위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행정행위라고 하고 그건 강압성의 개념이고요. 실제법적으로는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처분. 알겠죠? 그 다음에 관리관계예요. 관리관계는 이제 뭐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대등하게 행정주체하고 행정객체 사이에 행정작용이 대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관리관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국고관계예요. 국고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의 사법적 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절대왕정 시대 때에는 공법적으로 활동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국가가요? 사법적으로 활동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공법적으로 활동하는 게 더 편하죠. 왜냐하면 국가는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거나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아무도 위법성을 따지지 못하죠. 절대 무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왕정 시대 때는 공법적으로 활동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은 현대까지 근대 국가가 생기면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행정을 사사건건 간섭을 해요. 요건도 만들고 그리고 이루어진 행정작용의 위법성도 따지고 이렇게 됩니다. 법원에서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냥 국가가 개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서 행정을 하는 게 편하겠어요?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는 사법적 활동이 더 편한 거예요. 뭐 국가의 약간 좀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한 계약도 체결할 수도 있고 편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간섭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법원의 통제로부터도 피할 수 있죠. 이거를 행정의 사법으로의 도피라고 합니다. 행정의 사법으로의 도피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법으로 도피한 행정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죠. 예컨대 국립도서관에서 A라는 사람이 책을 빌리려고 하고요. B라는 사람이 책을 빌리려고 그래요. 근데 국립도서관 사서가 A는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책을 빌려줘요. 근데 B는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책을 안 빌려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홍대 앞에 가가지고 클럽에 가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거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다 잘생기고 했으니까 거부당할 일은 없지만 나 같은 사람 가면 거부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 거부당한 걸 가지고 평등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법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행정작용은 뭔가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취급은 하지만 뭔가 공법적 기속, 공법적 제약, 공법적 통제는 필요하죠. 그거를 행정사법 이론이라고 합니다. 행정사법 이론이라고 해요. 자, 그럼 행정사법 이론이 적용되는 게 어떤 영역이냐? 견해에 따라서는 행정작용법 관계 중에서 국고관계 중에서 사법 형식에 의한 행정과제의 직접적 수행활동만, 즉 원래 공법적 관계에서 관리관계였던 것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유력하지만은 꼭 그렇게만 볼 거냐, 그렇죠? 국가의 행정작용이라면은 그거 여부하고 관계없이 모두 다 행정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주로 근데 아무래도
사법 형식에 의한 행정과제의 직접적 수행 활동이 주로 행정사법의 대상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뭘 매개로 해서 적용되겠어요? 민법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민법 2조에 시의성실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민법 103조에 반사회적 행위 금지죠. 무효죠. 예. 그 규정을 통해서 기본권 조항이 방사된다는 거죠. 기본권 조항이 방사된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법 2조나 민법 103조를 통해서 방사돼서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방사돼서 행정을 통제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사법이라고 그래요. 행정사법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사법 규정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뭐 우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는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좀 수정되어 있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사법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구제는 아무리 행정사법이긴 하지만 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법 관계는요. 다시 행정조직 내부 관계가 있고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법률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법의 탐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가 있는데, 자, 행정조직 내부 관계는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죠. 개서제라고 그래요. 행정조직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점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자, 여기 뭐 얘하고 예컨대 얘하고 다툼이 있어요. 얘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럼 얘가 그 분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행사해야 되죠. 자, 얘하고 다툼이 있어요. 행안부 장관하고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다투고 있어요. 그랬더니 행정자치부 장관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엄청 많죠. 일단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람이 아니죠. 법인격이 없죠. 권리 침해가 없는 거죠. 권한만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권한 사이에. 그죠? 네, 소송을 할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근데 사람들은 헷갈리죠.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왜 대통령을 뽑겠어요? 그럼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 끝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하고 다툼이 생기면, 그렇죠? 얘하고 다툼이 생기면 이 분쟁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죠. 행정의 일원성을 해소시켜 줄 사람이 없는 거죠. 해소시켜 줄,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 없는 거죠. 행정은 이론적으로 돼야 되죠. 국가의사가 막 분열돼서 국방부 장관 딴소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딴소리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국가의사는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문제는 얘하고 얘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소송을 허용할 수밖에 없죠. 법원이 중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기관소송이라고 합니다. 기관소송. 그 다음에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가 있어요.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하고 행정조직 내부 관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행정주체는 상호 간의 관계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행정조직 내부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 행정소송하고 연관지어서 다시 지금 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